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의제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여를 강조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 또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무부 역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화회견을 통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히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 of America's commitment to ASEAN and to Southeast Asia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the president's personal commitment to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hose are both crystal clear and unmistakabl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 국제법 문제,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ould anticipate, of course, that the Secretary will also discuss pressing geopolitical issues, including the ongoing crisis in Burma, the importance of upholding international law in the South China Sea, and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블링컨 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별도 만남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며 일본의 새 정부와 함께 전례 없는 미일 동맹 강화를 이어가길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expect that the Secretary will raise the concerning deepening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 his engagements while in Laos.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이것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한국과 필리핀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우리 동맹과 파트너 간의 협력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7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원전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히고 양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또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축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속개된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한국 외교부의 윤지영 군축 비확산 과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리인 탐사대사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루시 던컨 군축대사 역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전달 수단인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군사 물자 이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문정철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개발은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 때문이고 미국과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각종 전략 무기를 동원해 공격적인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한국버스의 운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개성공단에서 무단 반출된 한국버스 80여 대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 북쪽을 촬영한 지난 8월 19일자 위성사진입니다. 파란색 버스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 앞 공터에 주차해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붕 앞부분에 에어컨이 돌출된 형태와 버스의 크기 또 모양이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외형과 같습니다. 버스는 개성 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2km,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기준으로는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절 한국이 제공한 버스가 개성에서, 그것도 개성공단과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에어로시티로 추정되는 버스의 운행 장면은 이날 다른 지대 두 곳에서도 확인됐습니다. BOE는 지난 2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 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버스 약 85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특히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서는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발견되고 도로와 골목 등에서도 나머지 10여 대의 버스가 확인됐는데 이들의 위치는 모두 개성 시내 중심부와 남쪽이었습니다. 또 시내 중심 도로에선 버스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도 확인돼 개성 주민들이 한국 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한산한 개성시 북쪽에서도 한국 버스의 무단 운행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는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고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 최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서는 자재가 쌓였다가 없어지는 등의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를 회수하기 위해 2건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인 대리빗과 스테이크닷컴 해킹 사건 등 2건의 주요 해킹을 대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두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이 이들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동결 조치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대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800만 달러 중 약 170만 달러 상당의 테더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한 사건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관리하던 약 169만 4,395 테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당시 대리빗의 가상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탈취한 뒤 이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했고 이를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테더로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 라자루스와 APT38로 알려진 북한 군사 해킹 조직의 일원이 관리하는 5개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서 피고의 자산을 압수했다면서 현재 FBI가 보관 중인 자금은 미국 연방보안관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지난해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닷컴에서 총 4,1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이 해킹한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이 중 FBI가 압수한 약 9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이번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계좌는 모두 8개로 미국 정부는 소장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업체 브릿지원이 관리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자산을 압수해 역시 현재 FBI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 사용하거나 불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하며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taking back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both of those hacks through asset freezes, right? When they convert the stolen money into centralized tokens like USDT and USDC. So that process, right? That teamwork, that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intra-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has gotten amazingly more effective.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공개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2년 가상자산 탈취로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절도 등 불법 활동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최근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와 판매에 연루된 중국인 진광화 사건의 소장을 공개했습니다. VOA가 8일 확인한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형사고소장에는 진광화와 공범자들이 위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을 위해 담배와 각종 물품을 밀수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구체적 수사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위장회사인 위니 엔터프라이즈 직원이 진광화에게 북한 국영 담배 회사에 지급할 6차례의 대금 문제를 보고하면서 한국어로 된 이메일을 보내 소통한 것이 소장에 적시됐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가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또 진광화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선적 기록으로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에 밀수했다면서 진 씨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절망적이고 혐오스러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5,6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영미 한국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생물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해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 용의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셈은 8일 알마나르 TV가 공개한 30분 분량의 연설에서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의 교전 중단 노력을 언급하면서 휴전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온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처음으로 거론하지 않고 어쨌든 휴전 문제가 구체화되고 외교가 휴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서부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동부에 이어 남서부의 이스라엘 접경 지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제한적, 국지적 표적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또롬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격상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연합, EU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입니다. 또롬 서기장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관계의 격상과 함께 안보와 국방, 항공우주, 인공지능 AI, 항공 운송 기반 시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올해 첫 8개월간 교역액은 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283억 달러를 조기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재 주임은 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지출과 투자 계획에서 2천억 위안, 미화 약 283억 달러를 앞당겨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주임은 이어 재정 지출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보호무역이 심화됐으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번 경기 부양책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이날 발표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부양책과 광범위한 부동산 시장 지원을 공개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가 경기 부양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8일 중국 증시는 장 초반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기계의 인공지능 AI 기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머신러닝의 토대를 마련한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대학 명예교수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8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들 두 학자를 발표하고 이들은 물리학적 도구를 이용해 오늘날의 강력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방법들을 개발했으며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은 현재 과학과 공학, 일상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 AI가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기술의 일종으로 인간의 프로그래밍 없이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미국 구글사 출신으로 AI계의 대부로 알려진 힌턴 명예교수는 수상 확정 뒤 기자들에게 AI의 발달은 의료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여러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며 통제불능 상태의 AI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